인종주의를 포장으로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계급 문제가,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계급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고, 이게 이제 자칫하면 국수주의나 변형된 제국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지금 유럽 세계에서 그대로 목도하고 있죠.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알겠지만 괜찮은 정권이라 하더라도 독일의 메르켈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난민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대답을 회피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지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없는 상태인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결국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허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히잡 문제를 통해서 이주민, 이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난민과 이민자를 포함한 개념을 이주민이라고 하는데요.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히잡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현재 제주난민 문제에 부딪혀 있죠. 그동안 남의 땅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 문제가 이제 우리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주민이 얼마나 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주민. 네. 이민 플러스 난민, 네, 외국인, 외국인 다. 네, 대체적으로 220만 명. 그리고 현재 추세로 가면 2027년에 대략 500만 정도의 이주민으로 늘어나서 인구 10명당 1명이 외국인 이주민일 것이다 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이쯤 되면 우리도 이주민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생각해 보자. 여러분도 궁금해 하시겠지만 정의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낼 수가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이 새롭게 등장한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정치 세력들조차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어떻게 내야 될까를 궁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지난번에 한번, 이게 원래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이 제일 많이 사는 비율로 대림동? 인구 비율로 가장 많이 사는 데는 음성군입니다. 지방에 이주민 노동자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런 데가 밀집돼 있는 경우, 우리나라 음성군에서 제일 많이 살고요. 이미 음성군 인구는 10명 중 1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하고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게 영등포구예요. 서울의 영등포구가 현재 약 13%, 음성군이 약 13.1% 이런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추세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민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 효과가 많이 상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출생률, 최근에 출산율이란 말을 쓰지 말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출산율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출산율로 하지 말고 출생률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출생률이 현재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데요.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에 이민자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가 사실은 그나마 완화되고 있는 구조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 예멘 난민 조사를 보면요, 매우 찬성과 찬성하는 편, 난민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약 37% 리얼미터입니다. 반대하는 게 대체적으로 약 54% 정도, 37대 54 정도죠.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편이 37%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게 57% 정도예요. 누가 이 통계 보고 37%가 찬성할 정도 되면 정의당도 입장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전히 아직 정의당이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국론이 분열되고 있어요. 이 지점은 예를 들면 좌도 우도 없고
이 무슨 뭐 노동운동도 없고 무슨 민주당도 없고 새누리당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통계와 전혀 다른 계층들이 형성되고 있는 히잡 문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예멘 사람들은 난민이다라고 보는 사람은 32.8%고 다른 의도로 온 사람들이다, 난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43%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다른 의도로 취업하러 온 이주민이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난민 문제만이 아니라 이주민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누군가 이 트리거샷을 당기면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극우적인 대안들을 정확하게 내면 프랑스의 르펜이라고 하는 민족 전선이 갑자기 부상했던 것처럼 부상할 수도 있죠. 트럼프도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지율 1%부터 출발해가지고 급격하게 올라서기 시작한 거잖아요. 멕시코에 국경을 치겠다라거나 아까 얘기한 이주민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트럼프의 인기가 올라갔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도 머지않은 조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 세계 이주민들은 세계 인구의 약 3.4% 그러니까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세계를 떠돌고 있는 사람이 약 2억 6천만 정도가 됩니다. 전체 세계 인구의 약 3.4% 정도가 이주민이기 때문에 뭐 말이 2억 6천만 명이지 2억 6천만 명이 고향을 등지고 세계를 떠돈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이때 이주민이라고 할 때 기준은 뭐냐? 출생국이 아닌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보통 이주민이라고 유엔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주민 중에 난민은 약 10% 정도입니다. 난민 그러니까 무슨 노동자로서 취업하거나 합법적으로 이주한 구조가 아니라 그냥 난민 상태로 있는 사람이 약 10% 정도 대략 한 2,600만 명 정도 전체의 2억 6천만 중에 10% 정도 난민에 대한 유엔 난민지에 관한 협약의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어요? 유엔 난민의 규정이 뭐예요? 네.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그 공포 때문에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아 국적 밖에 거주하는 사람 이게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난민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엄청난 공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 특히 인종, 종교, 민족 이런 문제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항은 하나 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최대 난민 배출국들이 어디냐면 근대 이후에 서구의 제국주의의 지배와 개입이 일상화했거나 식민주의의 상흔이 짙게 있는 지역들이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난민 발생의 원인을 끝까지 추구하면 우린 너네 못 받아 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죠. 근데 지금 와서 너네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세기 초에 제국주의로부터 사실 빚어진 문제가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구 나라들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중남미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착취하고 국내 모순을 이들 나라에 전개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화가 된 지금 시점에서 그런 나라들이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갈 데가 없어서 서구로 향하게 되는데 서구로 향할 때 이 서구는 자기들의 잘못을 다 까먹은 채 너네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의 뿌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근원적인 해법을 찾는 게 올바른 태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인종주의는 더 심각한 상황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요. 결국은 역사상의 비극적인 사건들은 이런 문제로부터 빚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러시아가 유대인을 쫓아낼 때 포그롬이라고 하는 사태를 통해서 유럽의 유대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하고요. 그 유대인들은 어디로 밀려가냐면 서유럽으로 밀려가고, 마침 19세기 말에 서유럽은 공황이 오고 있던 시대에 그 노동자들이 밀려오니까 국가 권력은 어떻게 해요? 경제 위기를 쟤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형태가 바로 독일의 나치였던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상 심각한 문제들이 이 인종주의와 이주민 문제를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극우 정권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 극우 정권은 세계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게 되는 것을 보면, 이주민과 난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보 진영이 단순하게 오늘 우리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진보적 관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거다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프랑스의 히잡 금지 문제를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히 히잡 금지의 경과까지 설명을 드리지 않을 생각인데요. 어쨌든 이게 쓰여진 게 2010년에 제가 쓴 글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다시 읽어보면 이런 문제를 예견하고 썼구나 싶을 만큼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한 얘기인데요. 프랑스 상원이 246대 1로 부르카 착용에 대한 금지를 법으로 가결하잖아요. 놀라운 거죠. 여기는 공산당도 있고 사회당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좌파적 전통이 깊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의 최대의 가치가 톨레랑스라고, 우리 이제 영어로 톨러레이트가 동사 때 원래 이제 프랑스의 톨레랑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관용, 포용 이런 말인데, 톨레랑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랑스가 246대 1로 부르카 착용에 대한 금지법을 가져가는 걸 보면, 그리고 히잡 착용을 학교에서 금지시킨 걸 보면, 이 문제가 단순히 종래의 진보라고 하는 가치 문제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여러분 그 책 처음에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학교에서 히잡 착용, 또 이슬람의 히잡 착용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건 인종 차별이다. 히잡 착용을 금지시키는 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 자기네 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히잡이라고 하는 문화적 제국주의의 일환으로 금지하는 것이고, 개인의 기혼이고 개인의 자유이고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착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진보적인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이슬람 목장은 기본적으로 반인권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여성에게만 부여되는 여성 억압의 기제이다. 얼굴을 가리게 만든다거나. 그래서 아무리 그게 특정한 나라의 특정한 문화라 하더라도 인권을 억압하는 풍속과 문화는 배제돼야 된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개고기 문제를 놓고도 개고기 문화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프랑스의 유명한 영화 배우 브리지트 바르도 같은 사람은 개고기를 먹는 한국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브리지트 바르도 알죠? 네. 어떻게 알아요? 그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브리지트 바르도가 노틀담의 꼽추에 안소니 킨하고 같이 나왔던 여자 배우가 아마 비비였을 겁니다. 네, 브리지트 바르도. 우리 흔히 비비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그렇다한 문화라 하더라도, 그 나라 고유 문화라 하더라도 인권을 억압하는 풍속과 문화는 배제돼야 되고, 그것이 역사와 사회의 발전이다. 어느 저기 섬에 식인종이 있어서 식인하는 것이 문화라고 주장할 수 있냐? 이제 논리를 비약적으로 끌고 가면 거기까지 가는 건데요. 그래서 히잡 착용 금지는 여성 해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반인권적 속성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프랑스에서는 이게 단순히 무슨 인권과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쭉 설명을 드립니다. 공화주의의 문제, 또는 경제 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문제, 국가 내의 민족 문제,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경계심, 안전과 범죄의 테러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1989년 10월 3일 크레이에서 발생했던 이 히잡 착용 문제를 쭉 설명을 그 책에 하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네. 최수진 원장님 읽으셨죠? 네. 네, 어땠어요? 근데 길어요. 신경 네, 잘못 물어봤지. 신경숙 당원님인데 어땠어요? 저는 이거 딸이랑 같이 어제 저녁에 봤어요. 그래요? 왜냐면 아이가 그 페미니즘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성체 사건 얘기하면서 이슬람 사람들과 맞은 거 있잖아요. 그 걔네들 아주 야만적인 애들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때 얘기했을 때는 이런 거 제가 몰랐었거든요. 다만 그게 종교적인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믿음에 관한 거는 누구도 타치를 못한다라는 게 좀 나름 소신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별로 해줄 말이 없어서 네가 코란을 잘 몰라서 그래 그 역사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뒤지게 졌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마침 이제 이게 있어서 어제 아이랑 이걸 한번 이제 거짓말을 좀 했죠. 엄마 가서 이거 뭐 해야 되는데 네 얘기 좀 듣고 싶어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안 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더니 이렇게 아주 성의 없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게 보더니 엄마 그런 것도 같아. 그러니까는 자기가 아직도 몰라서, 그러니까 이슬람 그거의 그런 문화를 몰라서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정세, 뭐 경제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혐오에 관한 그런 것들도 자기가 모르는 어떤 내가 모르는 어떤 힘이 조종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어쨌든 나눴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저는 재미있게 잘 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프랑스는 굳이 그렇게 동화를 시키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동화를 시키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게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교 분리 원칙에 따른 공화제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의 전통상 왜냐하면 교회가 집권하면 교회는 곧 왕당파가 되고 왕당파가 되면 곧 공화주의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분리시켜내는 것, 특히 학교에서 분리시켜내는 것, 종교를 분리시키는 것이 프랑스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체다라고 해서 공화주의를 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소위 프랑스 카톨릭의 영향력을 최소화시켜내는 것이 역사적으로 쭉 이끌어왔던 이 진보의 역사였던 거죠. 그게 이제 공화주의의 핵심이었는데 여기 다시 학교가 이렇게 되는 문제는 곤란하다. 이러니까 이제 카톨릭도 덩달아서 찬성을 하게 되는 구조가 그 책에 나오잖아요. 마치 엄청나게 폼이 넓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학교에서의 카톨릭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발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게 하나의 지점이었는데 그 지점과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들을 갖고 가니까 좌파들도 꼼짝을 못하는 거죠.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막상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럼 학교에서 금지시키면 밖에서는 입어도 되는 거냐? 밖에서 입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프랑스 전역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시키든지 해야지. 이걸 거리에서는 입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만 금지하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정교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는 거다. 뭐 등등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뒤에 나오게 되죠. 어쨌든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처음 논쟁 주제였던 정교분리 원칙, 인종차별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슬람은 악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슬람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제 거꾸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슬람 문화를 어쨌든 프랑스에서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구조 자체를 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르펜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들이 몰려와서 오늘 저녁에 와서 내일 아침 네 수프를 떠먹을 것이고 그리고 그날 밤에 너의 아내와 너의 딸과 그리고 너희 어머니와 잠자리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흉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포심을 자극하는 건데 최근에 예멘 난민 문제에 가장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꼽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여론조사 결과. 예멘 난민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 범죄와 테러고 그 원인은 이슬람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 그러면 범죄 테러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텐데 이슬람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여기서 등장하죠. 그래서 그 책에는 그럼 정말 이슬람은 문제가 많은 거냐라고 해서 이슬람 문화를 소개해요. 그 책에. 그래서 히잡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왜 이 히잡 문화가 발생을 하게 됐는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히잡과 차도르와 부르카와 니캅을 명칭상 분리해서 불러야 된다. 이제 구분이 되시죠? 네. 얘기해보세요. 히잡은 요까지. 차도르는 끝까지. 부르카는 눈 내놓고 그물. 그다음에 뭐라 그러셨죠? 니캅. 예, 그거는 다 덮고 눈만 내놓고. 예공여연한. 그래서 이제 히잡이 갖고 있었던 문화는 결국 여성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고 결혼 생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슬람 문화의 특징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도 다른 남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김 위원장 내가 지금 회의 중이어서 조금 이따 통화합시다. 네. 그런 조건에서 이해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히잡 문제가 나중에는 이게 여성의 억압이 문제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 전통으로서 이 자체를 독립운동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을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80년대 학생운동권이 그랬어요. 80년대 학생운동권이 옛 전통 문화를 살리는 게 미국의 지배와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그래서 뭐 탈출, 뭐 사물놀이, 뭐 이런 것들이 막 사회적인 문화로서 자리를 잡았던 게 바로 그런 거죠. 따지고 보면 구닥다리 문화이기도 하는 거지만 그 자체를 살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논리적 전개가 있었던 것처럼 히잡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외세로부터의 지배를 탈피하기 위한 상징물이 되는 측면도 있었다. 이런 거고. 혼인 문화, 여성 인권 문제, 일부 다처제와 같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이슬람이 과연 사랑과 이 포용의 종교이냐 아니면 테러와 무슨 이 전쟁의 종교이냐 이런 문제도 이제 제가 언급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슬람 자체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슬람은 전통적으로 특히 이제 19세기 후반으로 가고 오스만 터키가 무너지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늘 서구 식민지의 구조 속에서 살아왔던 거고 그 구조 내에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구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세에 대한 배격이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미국이나 소련, 서구 유럽들이 이 중동 지역을 비롯한 이슬람 지역과 아프리카의 이슬람들을 어떻게 지배했는지의 그 역사를 본다면 사실은 그 정도의 반발과 투쟁을 하는 것이 그런 역사적 전통과 맥락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난민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과연 근저에서 어떤 원인으로부터 출발한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어쨌든 히잡 문제는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논리를 갖고 왔지만 최종적으로 프랑스에서 히잡 문제는 범죄 때문이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종차별적 시각이고 그리고 일자리라고 하는 경제 문제이고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히잡 착용 금지 문제와 이슬람 문제에 대한 유럽 제국에 있어서의 이 반대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이게 워낙 강력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논쟁의 핵심이 딱 이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첫 번째 범죄, 두 번째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 세 번째 일자리와 경제 문제. 요 세 개가 이슬람을 거부하는 세 가지 이유에 첫 번째가 범죄고요, 두 번째가 이슬람에 대한 거부고, 세 번째가 경제 문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시장 문제를 잠깐 접어두고요, 이제 대충 정리가 됐다고 보여지고, 현재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4.2%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대부분은 저임금 노동자로 생업을 꾸리고 있는데요. 이 저임금 노동자로 생업을 꾸릴 경우에 이 저임금 내지는 중위임금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는 거죠. 전혀 미치지 않고 오히려 중위 노동자, 중위임금이나 고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다만 동질의 비숙련 내국인 근로자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비정규직이 많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많은 구조에서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대폭적인 유입, 외국인 노동자의 대폭적인 유입이 갖고 있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부정할 수는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거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와 있는데, 세계적인 보고서로 보면 이 대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력의 약 3%에서 4% 규모로 증가할 때마다 GDP는 대체적으로 1% 정도씩 늘어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큰 거죠. 그러니까 토탈섬은 큰 거예요. 토탈섬은 큰 건데, 그러니까 분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저임금 대 저임금 노동자의 저임금 일자리를 뺏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건데, 전체 경제 이 규모와 GDP의 성장으로 보면 통계도 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8%, 일본은 1.04%, 미국은 0.99%, 독일은 0.93%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문제를 다시 돌아오면, 특히 이 합계 출생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우리나라 지금 1.05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1.21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1.05까지 떨어져 있고요. OECD가 평균 지금 1.68명인데 우리나라가 1.05명이에요. 이 출생률은 가임 여성 1인당 출생아의 숫자이죠. 1.05명이라는 것은. 근데 OECD 국가가 1.68명일 때 현재 우리나라 1.05명이고, 이 추세로 가면 올해 말에 가서 통계를 내면 1.0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이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32만 명이 출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32만 명. 전국적으로 32만 명 정도가 출생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해 출생률이 0명대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 세계 200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올해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인구 자체가 줄기 시작하고 있는 구조에서, 이런 나라에서 단순하게 이민자와 난민 문제를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볼 게 아니라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서 좌파적 대안을 내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고민을 해보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향후 50년간 이민자 수용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생산 가능 인구를 유지하려면, 현재 유지를 하려면 대체적으로 연평균 12만 명 정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GDP를 유지하려면 그런 거고, 그래서 연평균이면 한 50년 동안에 약 650만 명 정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구조인 거죠.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민족적 동질성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죠. 600만 명 들어왔을 경우. 하긴 한국 이미 지금 200만 명이고요. 2027년까지 500만 명에 육박할 거다, 이렇게 아까 통계가 나왔다고 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 수준,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은 위험 수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위험 수위는 아니다. 그것 때문에 어렵다, 이건 아니고.
있고, 두 번째로 그럼 범죄와 이슬람이 갖고 있는 이 공격성에 대한 거부감. 아까 그 이슬람 문제는 제가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범죄 문제도 글쎄요, 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볼 거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보아야 될 텐데,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난히 뭐 어려서부터 그걸 많이 가르쳤잖아요. 뭘 많이 가르쳐요? 배달의 민족, 단일 민족, 순수혈통 뭐 이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인 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침략을 받은 나라라고 막 선전을 하고 그러면서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어찌 보면 참 우스운 얘기죠. 그래서 한국인이 다른 인종과 살고 싶지 않다. 외국인 이민자와 이웃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외국인 난민 문제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 또는 뭐 흔히 얘기하는 똘레랑스라는 관점에서 그래도 불쌍하잖아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아까 두 분 과학 얘기하셨는데 왜냐하면 똘레랑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래요. 자기가 어렵지 않을 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려워지면 톨레랑스는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문제를 바라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하거나 이것은 명확한 과학적인 자기 가치관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얘는 좀 다릅니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탈무드에 나오는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탈무드의 첫 번째 얘기가 혹시 탈무드 책 보신 적 있어요? 첫 번째 얘기가 그거죠. 먼 나라에 공주가 병에 걸렸을 때 먼 곳에 있는 삼형제가 발견을 하고 그래서 그 먼 곳을 바라보는 망원경을 갖고 있던 큰 아들이 발견하고 둘째 아들이 먼 곳까지 쾌속으로 갈 수 있는 양탄자를 타고 그리고 셋째 아들이 가서 누구든지 한 입만 베어물 하나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사과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고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못 봤어요? 봤어요. 네. 그때 임금이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 들었죠. 그럼 도대체 이 공주를 누구의 신랑으로 이 신부로 줘야 되냐? 망원경이 없었으면 발견을 못했을 거고 발견했다 하더라도 양탄자가 없었으면 거기까지 못 갔을 거고 사과가 없었으면 갔다 하더라도 살릴 수 없었는데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되냐? 신경숙 당원. 양탄자? 양탄자가 핵심이었다. 네. 사과죠. 양탄자 사과. 신현주 당원 왜 사과? 사과는 먹으면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임금이 판결하잖아요. 나머지는 계속 쓸 수 있는데 사과는 이미 다 준 거 아니냐. 너한테 이제 보물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과를 준 사람에게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데 이 얘기하고 큰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다라고 하는 인간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히잡 문제와 이슬람 문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히잡 착용 금지와 관련된 프랑스 얘기는 여러분들이 책을 충분히 읽었으리라고 보시고 오히려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문제, 관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잡 착용 금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프랑스 얘기를 두 번째로는 진보와 보수의 혼재 그리고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있는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진보의 구성 문제는 어려워요. 페미니즘 문제도 그렇고 뭐 해와정치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러니까 진보의 가치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 구조에서 인종과 난민 문제로 계급 문제, 전통적인 계급 문제를 벗어나는 진보적 가치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릿속으로 잘 정리할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안과 설명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지 불쌍하잖아. 우리나라를 찾아온 손님인데 이렇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고민, 경제적인 문제, 뭐 인종적인 문제, 이슬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의당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때 정확하게 대안을 내고 정확하게 이런 통계들을 제시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뭐 당연히 난 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찬성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못 하고 있죠. 우리 이제 정의당의 기존 당원이니까 신입 당원들이 아니고 쭉 보면 늘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입장을 못 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8% 정도가 비교적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여론 이거에 대해서도 그럼 그걸 반대하는 47%까지 우리로 끌어들이겠다는 거냐 57%를 끌어들이겠다는 거냐 현재 뭐 12%까지 나왔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소수 정당인 우리 입장에서 37% 정도가 찬성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의견을 내지 못한다면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이후 사회 갈등이 벌어질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난민 혹은 이민자들과 그 2세들의 노동력을 숙련 수준으로 상승시키면서 물론 우리 국내 노동정책도 변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내국인 사회에 융합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교육 단계에서부터 투자하고 통합해가는 노력들을 해가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과 대책들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